한류는 단순히 한 국가의 문화적 영향력을 넘어 21세기의 새로운 문화 현상을 대표하고 있어요. 한국의 문화를 연구하던 미국 여성이 한류에 대한 연구와 생각을 공유하자 문화 연구자들, 마케팅 전문가들, 심지어 정책 입안자들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샌디에고 캠퍼스에서 아시아학을 전공하고 있는 4학년 학생이에요. 제가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졸업 논문을 준비하면서 겪은 놀라운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서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 문화가 미국 사회에 얼마나 깊숙이 파고들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모든 것은 지난 학기 초 제가 현대 아시아 문화의 세계적 영향이라는 수업을 듣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수업에서 우리는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배웠어요. 일본의 애니메이션, 중국의 영화 산업, 인도의 볼리우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죠. 그런데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평소에 즐겨 듣던 한국 대중음악, 자주 보던 한국 드라마, 그리고 최근에 빠져든 한국 음식들이 단순히 제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캠퍼스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났어요. 우리는 항상 그랬듯이 최근에 본 드라마나 들은 음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제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거든요. 이 대화를 듣고 있자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단순한 유행을 넘어선 게 아닐까? 한국 문화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깊이 파고들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걸까?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이 생각을 곰곰이 해봤어요. 제 방을 둘러보니 한국 문화의 흔적이 여기저기 보이더라고요. 벽에 붙은 한국 아이돌 그룹 포스터, 책상 위에 놓인 한국 스킨케어 제품들, 그리고 옷장에 걸린 몇 벌의 한국 스트릿 패션 스타일 옷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한국 문화에 둘러싸여 살게 된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런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나만의 경험일까? 아니면 다른 미국인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을까? 이 궁금증은 제가 잠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에서 미국 내 한국 문화의 영향에 대해 검색해봤죠.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검색 결과의 양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학술 논문부터 뉴스 기사, 블로그 포스트까지 한국 문화가 미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이 넘쳐났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고 또 넘기면서 저는 점점 더 이 주제에 빠져들었어요. 한국 대중음악의 빌보드 차트 석권, 한국 영화의 아카데미 수상, 한국 음식의 세계적 인기.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이거다. 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제 졸업 논문 주제를 찾은 거죠. 한국 문화가 미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제 아이디어를 설명드리자 교수님은 흥미로워하시며 연구를 진행해보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교수님의 격려를 받고 나니 더욱 의욕이 생겼어요.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관련 서적과 논문들을 찾아 읽고 온라인으로 최신 통계 자료들을 수집했어요.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시작했죠. 일주일 후 저는 첫 번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미국 내 한국 대중음악 팬의 수가 지난 5년 동안 300% 이상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 통계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증가가 아니라 폭발적인 성장이었죠.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연구를 더 진행할수록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음악을 넘어 영화, 드라마, 음식, 화장품, 패션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비영어권 콘텐츠 상위 10개 중 절반 이상이 한국 드라마였어요. 그리고 미국 내 한식당의 수는 최근 3년 동안 매년 평균 7% 이상 증가하고 있었죠. 심지어 한국식 치킨집들이 전국 곳곳에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이런 사실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문득 제 일상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한국 스킨케어 제품으로 세안을 하고 등교하면서 한국 대중음악을 듣고 점심으로 비빔밥을 먹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모여 한국 드라마를 보는 이 모든 것이 제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현상이 단순히 우연일까? 아니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한국 문화의 특성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 문화가 가진 독특한 매력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한국 문화 콘텐츠들은 보편적인 감성을 아주 세련되고 현대적인 방식으로 표현한다는 점이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예로 들면 사랑, 가족,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현대적인 설정과 뛰어난 영상미로 담아내고 있었죠. 이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전 세계 시청자들도 쉽게 공감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또한 한국 문화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아주 잘 이루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아이돌 가수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현대적인 공연을 펼치는 모습이나 현대적인 한식 퓨전 요리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런 독특한 조화가 세계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었죠. 그리고 한국 문화 산업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아이돌 가수 그룹들의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이나 한국 정부의 문화산업 지원 정책 등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발견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 문화의 힘에 대해 감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죠.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이 한 나라의 힘을 결정하는 게 아니구나. 문화의 힘이 이렇게 강력할 수 있다니. 이 깨달음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동안 우리는 국가의 힘을 주로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 평가해왔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문화의 힘, 즉 소프트 파워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게 된 거죠.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자신들의 문화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제 주변 환경도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대학 캠퍼스 내에서도 한국 문화의 영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학생 식당에 새로 생긴 한식 코너는 항상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김치, 불고기, 비빔밥 같은 메뉴들이 인기 있었죠. 처음에는 호기심에 시작했던 학생들이 이제는 한식의 맛에 푹 빠져 단골이 되어 있었어요. 또 학생회에서 주최하는 문화 행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주로 서양 음악 위주였던 캠퍼스 축제에 올해는 한국 대중음악 커버 댄스 대회가 추가되었거든요. 참가팀이 너무 많아서 예선을 거쳐야 할 정도였어요. 도서관에서도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어 학습 섹션이 크게 확장되었고 한국 관련 서적들도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심지어 한국어 스터디 그룹을 모집하는 포스터도 여기저기 붙어 있었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제가 연구하고 있는 주제가 단순히 학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걸 실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한 인터뷰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한국의 유명 아이돌 그룹 리더가 UN 총회에서 연설하는 영상이었죠. 그는 자신의 음악이 전 세계 팬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의 말 중에서 특히 이 부분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음악은 국경, 언어, 인종의 장벽을 넘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우리의 메시지가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저희에겐 큰 책임감이자 영광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문화가 단순히 오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거든요. 이 영상을 본 후 저는 제 연구에 새로운 차원을 더하기로 결심했어요. 단순히 한국 문화의 영향력의 크기나 범위를 조사하는 것을 넘어 그 영향력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기로 한 거죠. 캠퍼스 내 한국 문화 동아리들을 찾아가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한국 대중음악 댄스 동아리, 한국어 학습 동아리, 한식 요리 동아리 등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국 문화를 통한 사회 변화라는 이름의 동아리였어요. 이 동아리는 한국 아이돌 가수들의 자선 활동이나 사회 참여 활동을 본받아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동아리 회장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은 한국 아이돌 그룹의 사회 공헌 활동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저 좋아하는 스타를 따라하는 정도였지만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 그들의 활동은 더 진지해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문화의 영향력이 단순히 소비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런 인터뷰들을 통해 저는 한국 문화가 미국 젊은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더 깊고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단순히 음악을 듣고 드라마를 보는 것을 넘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며 심지어 사회 참여 의식까지 높아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발견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소프트 파워가 아닐까?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은 제가 국제관계학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하드 파워와는 달리 문화나 가치관을 통해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힘을 말하죠. 그동안 이 개념을 그저 이론으로만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연구하고 있는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바로 그 실제 사례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깨달음은 제 연구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어요. 저는 한국 문화의 소프트 파워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미국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미국 내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패션 업계에서는 한국의 스트리트 패션이나 아이돌 가수들의 스타일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뉴욕 패션 위크에서도 한국 디자이너들의 활약이 두드러졌고, 미국의 유명 패션 브랜드들도 한국의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했죠. 뷰티 산업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국식 뷰티라는 말이 이제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자리 잡았고, 한국의 스킨케어 루틴이나 메이크업 스타일이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었죠. 심지어 미국의 대형 화장품 브랜드들도 한국 화장품의 성분이나 포장 디자인을 참고하기 시작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한 뷰티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의 뷰티 산업은 혁신의 선두주자예요. 그들의 제품은 세계 뷰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어요. 음식 문화에서의 변화도 눈에 띄었어요. 한식은 이제 더 이상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일상적인 선택지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죠. 김치, 고추장, 불고기 소스 같은 한국 식재료들이 일반 마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고, 한식 요리 교실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었어요. 이런 변화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한국 문화가 단순히 표면적인 유행을 넘어 미국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 깊이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이건 단순한 문화 교류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DNA를 바꾸는 수준의 변화였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여러 자료를 찾아보던 중 한국의 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어요. 그 다큐멘터리는 한국의 문화산업 정책에 대한 내용이었죠. 한국 정부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문화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해 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지금의 한류로 이어졌는지를 다루고 있었어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체계적인 노력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이 1990년대 후반 경제 위기를 겪은 후 문화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때부터 정부 차원에서 영화, 음악, 드라마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고 그것이 20년이 지난 지금의 한류로 결실을 맺게 된 거였죠.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저는 문화의 힘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 나라의 문화가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니. 그리고 그것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면서 저는 제 연구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어요.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라 21세기의 새로운 형태의 국가 간 영향력이자 경쟁력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저는 제 논문의 구조를 다시 짜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것이 미국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로 한 거죠. 이렇게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제 일상생활에서도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듣는 음악이 한국 대중음악이 되었고 샤워할 때 사용하는 제품들도 대부분 한국 브랜드로 바뀌었죠. 점심으로는 김밥이나 비빔밥을 먹는 일이 잦아졌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모여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심지어 제 옷장도 변화가 생겼어요. 한국 패션 브랜드의 옷들이 늘어났고 한국 아이돌 가수들이 입은 것과 비슷한 스타일의 옷들도 여러 벌 구입하게 되었죠. 이런 변화들을 겪으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연구 대상이 되어가고 있구나. 이 깨달음은 저에게 새로운 연구 방법을 제시해 주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이 변화들을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한 거죠. 매일 밤, 그날 제가 경험한 한국 문화의 영향들을 일기처럼 적어 내려갔어요. 무슨 음악을 들었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어떤 제품들을 사용했는지 등을 상세히 기록했죠. 이 과정은 제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제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들, 예를 들어 제가 자주 쓰는 말투나 제스처 중에 한국 드라마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이런 자기 관찰과 기록은 제 연구에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되었어요. 단순한 통계나 설문조사로는 알 수 없는 한 개인의 일상에 한국 문화가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자료였거든요. 그러다 문득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변화들이 과연 나 혼자만의 경험일까? 이 의문은 저를 또다시 새로운 연구 방법으로 이끌었어요. 저는 제 주변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도 제 연구에 포함시켰어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제 룸메이트는 최근에 한국어 학습을 시작했다고 했고, 제 남동생은 자신의 헤어스타일을 한국 아이돌 가수를 따라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제 부모님도 최근에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주말마다 한국 드라마를 정주행하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 아버지의 변화예요. 원래 전통적인 미국 음식만 고집하셨던 아버지가 어느 날부터 김치를 즐겨 드시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냄새 때문에 거부감이 들었는데 먹다 보니 이 맛있는 걸 왜 진작 몰랐나 싶더라라고 하셨죠. 이런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문화적 변화야. 이 깨달음은 제 연구에 새로운 차원을 더해주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 문화의 영향을 단순히 표면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회의 문화적 지형을 변화시키는 깊은 힘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제 연구의 범위를 더 넓히기로 결심했어요. 단순히 대학생들의 경험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기 시작했죠. 그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지역 고등학교 선생님과의 인터뷰였어요. 그 선생님은 최근 학생들의 변화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늘어났고 수업 중에 한국 문화와 관련된 주제가 나오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다고 해요.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 때문에 관심을 갖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더 깊이 있는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국의 역사, 사회 구조, 심지어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문화를 통한 교육의 가능성을 새삼 느끼게 되었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단순히 오락 영역을 넘어 교육과 같은 더 근본적인 영역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또 다른 인상적인 인터뷰는 지역 식당 주인과의 대화였어요. 그분은 최근에 메뉴에 비빔밥과 불고기를 추가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지금은 식당의 인기 메뉴가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국 소스로 만든 퓨전 요리도 개발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식당 주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유행을 따라가려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손님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특히 젊은 손님들이 많이 늘었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 문화가 미국의 식문화까지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어요. 이런 다양한 인터뷰들을 통해 저는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넓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영향력이 단순히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런 발견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문화적 혁명의 모습일까? 이 질문은 제게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해 주었어요. 저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문화의 영향력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과거에 어떤 문화들이 다른 나라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저는 프랑스의 문화적 영향력, 영국의 문화적 제국주의, 20세기 후반 미국 대중문화의 세계화 등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역사적 사례들과 현재의 한류를 비교하면서 저는 한류의 독특한 특징들을 발견하게 되었죠. 한류는 정부 주도의 문화 정책과 민간 기업의 창의성이 결합된 결과라는 점이었어요. 과거의 문화적 영향력이 주로 정치적, 경제적 힘을 바탕으로 한 것과는 달리 한류는 정부의 지원 아래 민간 기업들의 창의적인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죠. 그리고 한류는 21세기 시대에 맞춰 디지털 기술과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이었어요. 이는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퍼질 수 있었던 주요 요인 중 하나였죠. 마지막으로 한류는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보편적인 가치를 담아내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의 고유한 문화적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와 감성을 담아내고 있었죠. 이런 특징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한류가 단순히 한국가의 문화적 영향력을 넘어 21세기의 새로운 문화 현상을 대표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 논문의 구조를 잡고 나니 모든 내용들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논문을 쓰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정리하고 문장 하나하나를 고치는 작업을 반복했죠. 마침내 논문의 초고를 완성하고 지도 교수님께 제출했을 때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약간의 불안함을 느꼈어요. 제 연구가 과연 학문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냈을지,
그리고 제가 느낀 한류의 중요성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었을지 걱정되더라고요. 일주일 후 지도 교수님과의 면담 시간이 되었어요. 교수님은 제 논문을 꼼꼼히 읽어보신 듯 했어요. 교수님께서는 제 연구를 높이 평가해 주셨고, 이 주제에 대한 제 열정이 논문에 잘 드러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진 교수님의 제안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죠. 이 논문을 바탕으로 학술지 논문을 준비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거였어요. 교수님의 제안에 저는 큰 흥분을 느꼈어요. 제 연구가 단순히 학위 논문을 넘어 더 넓은 학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 거였거든요. 동시에 저는 이 연구 결과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학술 논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블로그를 시작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 생각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제 글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한류에 관심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문화 연구자들, 마케팅 전문가들, 심지어 정책 기반자들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제 연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한류는 단순히 한국 문화의 세계화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21세기 세계 문화 교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힘, 그것이 바로 제가 한류를 통해 발견한 문화의 진정한 힘이었던 거죠. 저는 이 연구를 하면서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문화를 만든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궁금해졌죠. 그래서 학술 논문을 제대로 준비하기 전에 한국을 직접 방문하기로 결정했어요. 곧 한국을 방문하는데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어떤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될지 정말 기대돼요. 한국에 방문해서 문화적인 다양한 부분을 경험하고 싶어요. 사연 보내주신 에밀리님 감사합니다.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높게 평가해 주시고 한국의 문화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오시면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탐험이었습니다.